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올림픽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일날 평창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너무 현송월, 김여정, 북한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혼이 많이 뺏겼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고는 제가 처음 보는 바이애슬론, 스켈리톤, 루치 여러 가지 처음 친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생소한 경기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다 보도된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경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스포츠라는 것은 엄격한 경기 규칙에서 0.001초라도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엄격하고 공정한 규칙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인데 이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팀의 경우처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어거지로 집어넣는 이런 거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아니겠느냐.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의 조선징이지만 조선인으로서도 마라톤을 잘하기 때문에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는 우리는 식민지도 아닌데 실력 있는 선수를 왜 북한 선수 때문에 빼내고 실력 없는 북한 선수를 집어넣는 이런 것이 과연 스포츠 정신, 올림픽 정신에 맞느냐. 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이건 스포츠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이것은 정치도 아니다. 정말 참 답답합니다. 개막 전부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낙연 총리는 올림픽 시작 전부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메달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정치 논리에 4년 동안 고생한 선수단이 희생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면은 출전 자체를 아예 안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올림픽이라는 역사도 오래되고 여러 면에서 전 세계 정치를 떠나서 다 쳐다보고 있는 이런 스포츠 게임에 여기에 북한에 쩔쩔매는 것.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겁이 나서 쩔쩔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렇게 북한의 이런 눈치를 보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태극기도 버리고 우리 선수도 버려버리고 우리 애국가도 버려버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북한 식민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개막식 날 남북한 선수가 공동 입장을 하면서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왔는데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우리가 주최국에 또 개막식에 우리 태극기를 안 들고 무슨 족보에 없는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와서 뭘 하자는 건지 그것은 마치 러시아가 러시아기를 못 들고 OAR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온 선수 이래서 자기 러시아 깃발을 없애버리고 그냥 러시아에서 온 개인 선수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칙도 안 했잖아요. 러시아는 그래도 약물 여러 가지 사용 의혹이든지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벌칙을 줬는데 우리는 주최국으로서 아무 벌칙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왜 우리 태극기를 내리고 우리 국호 자체도 완전히 COR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애국가도 안 하고 선수까지 빼내는 도대체 이런 것은 제가 암만 생각해도 일제시대 때 우리 송기정 선수가 일본 식민지에
젊은 청년이지만 실력이 좋기 때문에, 마라톤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베를린 올림픽 출전했는데, 실력이 더 좋은 우리 선수가 독립국에서 또 바로 출전 직전에 이렇게 빼서 경기에 출전 못하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고,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 올림픽에 있을 수 없는 악설례를 남겼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개막식 날 주최국이 국기를 포기한 건 세계 첫 신기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정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남은 검색을 해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있고 우리들이 지켜보는 우리들의 땅,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참 슬픕니다. 언론이 백두혈통이라고 선전하는 김여정이 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 김여정이 온 것 자체는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일성 3대 세습 공산 독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김일성 자체도 허구적인 소련의 그 앞잡이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킨 데 앞장섰지만 6.25 전쟁에서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을 죽게 하고 이산가족을 만들었지만 그 뒤로도 많은 천안함 폭침부터 칼기 폭파, 아웅산 테러, 많은 테러를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지금 핵 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부터 일본,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 김여정은 김일성 손녀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오게 됐을 때는 정말 미안하고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전쟁 범죄자로서 거기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또 테러범으로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나 고개를 쳐들고 빡빡하게 하고 우리 대통령부터 우리 비서실장부터 거기에 굽신거리고 밥을 4끼씩이나 먹자 그러고 이게 우리 펜스 대통령은 그 싫어하는 만찬장에 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앉지도 못할 정도로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면서 이거 김여정을 위한 김여정의 평창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 올림픽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사전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북한과 동선이 겹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개막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만찬장에서 김영남과 미국 펜스 부통령을 같은 테이블에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해프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펜스와 김영남이 만나도록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일종의 시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혹은 의도적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해프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외교를 하루 이틀 하는데도 아니고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가장 다양한 외교를 다 오랫동안 해온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북한 대표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도 그냥 한 소리가 아니죠. 벌써 이쪽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예측하고 내다보면서 그런 거를 원치 않는다고 미리 주문을 했는데 일부러 그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마주 보도록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이거는 미국 의도하고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외교 참사 또는 외교적인 대결례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국민적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클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아찔합니다. 이건
단순한 하나의 사건, 이벤트 또는 해프닝이 아니라 국익과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모욕이만이 아니라 거역이고 거부고, 이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미리 표시되고 요청한 가장 싫어하는 궁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죠, 이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보수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태우는 등 반북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고 존엄을 운운하며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을 텐데 이번에는 큰 반발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한도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절박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모든 외교 관계는 상호주의라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우리를 얼마나 욕을 하고 뭐 불태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땅 연평도에 대포를 얼마나 쏘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천안함부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에 뭐 김여정이가 무슨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피가 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누가 다치게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상호주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단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전 국민들의 미래를 완전히 핵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성공회대 교수를 역임했던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은 좋은데 사상가로서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영복의 사상은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 간첩 사상입니다. 간첩죄로 김일성주의자로서 신영복은 20년 20일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자기는 전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오기 위해서 쓰고 나온 건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다들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도 다 찾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일성주의자고 간첩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20년 20일을 산 사람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는 우리 대통령. 이 사상에 문제가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리영희 선생, 신영복 선생, 그리고 베트남의 호지명 군대가 베트남 전체를 다 장악했을 때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의 패배와 우리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패배가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상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의 재앙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념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상이나 이념에 경도돼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사상범으로 감옥에 복역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어떻게 저런 사상을 가지고 감옥에 안 갔는지 신기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감옥에 주체사상주의자로 김일성주의자로
3년 6개월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감형돼서 3년 6개월입니다. 거기에 또 많은 연설 비서관부터 여러 사람들이 20명 이상이 다 주체사상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런 투어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번에 전 세계 다 국가가 다 참석한 92개국이 참석해서 거기에 각 대표단들이 다 있고, 특히 김영남이가 와 있는, 또 아베 총리도 와 있는 이런 자기가 주최하는 만찬 리셉션장에서 스피치를 그렇게 했다. 야,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나는 김일성주의자 감옥 20년 20일을 산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저도 뭐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영복 선생이 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1년 선배입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 신영복 선배가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통역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인데, 이 통일혁명당 사건은 사형수만 3명 나와 있습니다. 사형만 3명. 50명이 구속됐고요. 그리고 2명은 월북해서 북한에서 노동당 그 간첩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그 뒤로도 계속 통일혁명당의 소리, 그 방송을 계속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 남조선 인민과 청년 학생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키는 방송을 계속합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주의자들은 감옥 속에서도 그 주체사상, 통일혁명당 소리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어떤 내용을 듣는 겁니까?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주의, 김일성이 수령인데 김일성이 창시한 사상이다. 어떤 사상이냐?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넘어서서 한국에 맞는 한국의 혁명, 한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끄는 그런 이론이 주체사상인데, 이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계급투쟁론, 혁명투쟁론을 바탕에 깔면서도 바로 민족주의 사상, 항일 민족 해방 투쟁, 전쟁을 한 김일성의 우리 민족끼리 민족주의 사상을 또 거기에 덧붙이고, 그 위에 또 수령론이라는 걸 붙인 겁니다. 수령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는 국가보다는 당이 위에 있는데요, 당 위에 또 수령이 있는 겁니다. 이 수령의 지시와 말씀을 하늘같이 무조건 따르는 이런 인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당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충성. 이것이 수령론입니다. 이 수령을 보호하고 수령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 그리고 수령은 세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백두혈통. 수령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영생하는데, 그 죽으면 그 아들이 백두혈통, 그 핏줄이 있고 해서 3대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죽으니까 김정일이, 김정일이 죽으니까 김정은이, 뭐 이제 김정은이 죽으면 또 누가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백두혈통이라야 이게 왕위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 골품제도, 성골, 진골 이러듯이 이런 새로운 골품제도, 신분제도가 이게 수령론의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김일성주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봉건 시대가 아니고 고대 시대, 고대 노예제 시대에 있던 이런 사상을, 이거는 영원불멸의 혁명 사상이다. 전 세계 인민들이 이 김일성 사상을 가지고 해방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통상부에서는 세습을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런데 세습을 하는 거는 또 좋은데 세습을 위한 이론, 절대 복종해야 될 이론이 사상이 바로 김일성 사상,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 수령론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세습을 하다 이게 아니고 하다 보니 세습이 아니고 이건 아예 세습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 세습을 해야만 영원 불멸의 이런 혁명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론을 딱 만들어가지고 개인 숭배 사상을 사상 이론 체계화하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또 그것을 법 위에 김일성 사상을 갖다 놓은 거 수령론이 앉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체주의도 이런 세습 이론은 고대에는 있었는데 근대 현대에는 이런 세습론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지 않느냐, 일본에 천황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과거의 유물로서 유재로서 그 존재하지만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령론에서는 모든 인민의 생명까지도 모든 국토와 생명, 인민의 생명까지도 수령에게 절대 복종, 무조건 위임하는, 정말로 이거는 전체주의가 아니라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어떤 종교에서도 없고 어떤 정치 이론에서도 없던 핵에 망측한 고대 노예제 사상이 이 김일성주의 수령론입니다. 그것을 우리 대통령이 그걸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그 사상에 심취를 해가지고 감옥 갔다 오고, 갔다 온 다음에도 계속 거기에 텔레비에 돈 걷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형복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생각이라기보다 밑에 참모들의 생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요. 참모들의 생각일 수 있는데, 이 신형복 선생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분이 작고했을 때 그것도 추도사를 한 것도 있는데, 추도사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그 전에 추도사 할 때라든지 그 책을 읽고 또 이야기한 거라든지 여러 번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리영희 선생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책에 심취를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아주 글이 명료하고 좋은 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형복 선생에 대해서도 그 글을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이든지 이런 거 읽으면은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붓글씨를 잘 써요. 뭐 더불어 숲이든지 뭐 요즘에 소주에 나오는 처음처럼이든지 글씨가 아주 잘 쓴 글씨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원에 다닐 때 감옥 가기 전에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그 도서관에 큰 족자에 신형복 선생이 쓴 글씨가 걸려 있었는데, 그는 감옥 가기 전에 쓴 글씨도 명필이에요. 그런데 감옥 가서 20년, 20일 동안 감옥에서 계속 붓글씨를 썼으니까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붓글씨 쓰는 거는 잘 쓴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글도 잘 써요. 이분은 서울 상대에서도 천재로 소문이 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천재가 김일성주의자라는 겁니다. 천재가, 그럼 이 천재가 어떻게 이런 좌익 사상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천재인 거는 틀림없어요. 붓글씨도 잘생겨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사상이 김일성 사상, 김일성주의, 공산주의자고 간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을 산 겁니다. 이것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간첩으로 감옥 20년, 20일을 살고 왔던 사람인데, 그걸 존경한다 이래버리면 그 사상을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그 붓글씨를 잘 쓴다 이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상이 그렇다고 붓글씨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잘 쓴 건 잘 썼다 그래야죠. 아무리 사상가지만 노래 잘하면 노래 잘했다 그래야죠. 그러나 이 사상가로서 신용복을 존경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사상가로 존경하는 게 문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상가라는 거는 김일성 사상을 존경한다는 거니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간첩으로서 또 살았거든요. 북한에 공작금 받고 책 받고 그런 것들이 다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도. 그러니까 자기가 북한의 김일성 전집이나 이런 거 다 읽고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도 읽어보라고 주고 이렇게 한 게 다 그 공소장에도 나와 있고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때문에 감옥을 20년, 20일 살았는데 전향서를 쓰고 나왔는데 전향서가 또 자기는 효과가 없다. 전향서 썼지만 사상 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 대표자들 앞에 올림픽 리셉션에서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하는데 이거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그 신영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역당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 통역당 사건이 인혁당 난민전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벌어진 이 사상,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잠시 지하에 내려가 있다가 다시 80년대에 주사파로 부활하는 건 아닙니까? 꼭 그거는 아닌데요. 통일혁명당 사건은 68년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혁명당의 제일 그 사형당한 김종태가 주범인데요. 김종태와 그 이문규, 김진락 뭐 그 생질이고 집안도 있고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제 고향 경북 영천 출신입니다. 경북 영천에 국회의원 하던 김상도 국회의원 2번 했어요. 우리 영천 지역에서. 경북 영천 국회의원 2번 한 김상도의 친동생이 그 사형당한 김종태예요. 그리고 이 김종태는 김일성을 4번이나 만나고 그 공작금이나 각종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통일혁명당을 한 게 아니라 학사주점이라는 좋은 그런 술집, 음식점 이런 거 열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각종 그런 불온한 사상을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결국 잡혀갔는데 그래서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된 김종태를 김일성은 너무너무 애통하게 생각하면서 영웅칭호를 주고 해주 사범학교를 김종태 사범학교로 사범학교 이름을 아예 김종태 그 사형당한 주범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간첩 교육받으러 올라갔던 그 2 사람의 통역당 당원들을 거기에 상주하면서 계속 남한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단파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 사상 방송을 교육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는 하는지 제가 그거 안 들어봤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한의 통일혁명당의 소리, 구국의 방송 뭐 이런 통일혁명당 소리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40년 이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난민전, 인혁당, 이 요즘에 나온 통진당, 이석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사건보다 100배, 1000배 더 이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